밥에 대해서 로버트 T. 호프는 77년 헬로윈 데이의 밤에 면역의 기적이 되었다. 그날 그는 미라처럼 분장했다. 1948년 보험사원과 임시교사의 아들을 세우는 밥은 아이오와에서 성장했고 4살 때부터 자신을 감추고 살았다. 밥에게 최초의 기억은 이웃집에 사는 아이와 서로를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밥은 그러는 게 좋았다. 밥은 다른 소년에게 나중에 성장해서 다른 남자에게 육체적인 애정을 갈망했다. 그는 어릴 때 한동안 엄마의 옷과 스카프를 꾸며 입던 사실을 숨겼다. 학교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자신을 고백했다가 상처를 받은 이후에 누구에게도 숨겨진 열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밥이 사실을 털어놓았던 스티븐 라이언스는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불타는 호모라고 불렀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밥은 남을 흉내에 내보기로 했다. 아트라는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밥은 아트를 따라했다. 아트가 하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아트가 하는 가요 활동에서 선택을 했죠. YMCA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말할 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남성 동요자 특유의 말소리인데 혓잘배기가 소리가 나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미리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연극 공연에서 스타가 되고 학생회장으로 당선도 되고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밥은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했고 대학에 가기 전에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떠돌림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밥은 법대에 진학했고 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는 현역으로 공군에 입당했다. 그와 아내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밥의 아내는 동생 애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혼했다. 그리고 밥은 재혼했다. 어느 순간에 밥의 어머니는 아들의 진짜 성향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밥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77년 밥은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성공한 법률가가 되었는데 주요 연방 사무국인 미 연방조달청의 법문 자문위원회까지 갔다. 10월 31일에 밥은 혼자 파티에 갔다. 비행기 승무원이자 자신을 위장해주던 당시 아내는 철장정이었다. 밥이 직물 전문점에서 구입한 길이 10m짜리 거즈를 몸에 감고 파티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존을 만났다. 존은 붉은 머리에 몸도 탄탄했다. 밥과 존은 2층으로 올라가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 2주 뒤에 밥에게 현기증, 무기력증, 피곤함과 함께 통증을 수반한 독감 증세가 나타났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열흘 정도 지속됐다. 감기인 줄 알았어요. 밥은 희생했다. 수수감사절 무렵에 밥은 시드 폴스에서 열린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차를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밥은 심한 매스컴을 느꼈다. 구토가 설설했다. 상한 새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완벽주의자인 밥은 민간 상용 비행 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실제 검사를 받았던 의사를 찾아갔다. 간염이 발견됐다. 밥의 간염은 A형으로 불과 몇 년 전인 1973년에 처음 발견된 유행이었다. 간이 감염된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드러난다. 간이 감염되었을 때 감염된 사람이 경험하는 증세는 면역계가 반격을 하면서 나타나는 염증이다. 그에게 이 진단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 면역계가 제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면 A형 간염은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밥은 HIV 즉 면역계가 직면하는 위협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터였다. 그런 다음에 밥은 과학계의 첨단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영감과 지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의학분야에서 로버트 호프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그의 몸은 HIV의 공격과 죽음마저도 피해갔다. 아마도 그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이 덕분에 그가 소중한 면역계는 우리에게 통찰과 가능성을 선물했다. 린다와 메르디스. 린다 보머니 바람과 비로 악명 높은 아일랜드 얼스터의 골프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려고 공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살 특공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만한 징표는 거의 없었다. 1982년 5월 아일랜드 여자 골프 대회에 앞서 열린 스위노드 월스터 대회의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었다. 린다는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경기가 시작하자 바로 직전에 린다의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캐디 빅터
맥컬리가 주차장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린다는 깜짝 놀랐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저녁을 열자 아름다운 붉은 빛 장미 12송이가 있었다. 린다. 경기에서 이걸 받아가길 바래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22살의 린다는 프로 골프 대회에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녀의 대결 상대는 지난 2년 동안 열린 유럽 대회에서 상금을 가장 많이 탄 선수였다. 린다는 결승 라운드를 앞두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편 린다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소설 같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화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뼈 빠지게 일했고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7살 때부터 승마를 시작한 그녀는 승마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남의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고 10대 초반에는 말을 탔을 때 날씬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따금 단백질만 섭취하는 고기와 달걀은 먹되 과일과 채소는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린다는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었다. 형편없는 말을 주더라도 난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두뇌는 린다는 특히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언니를 따라서 3학년 과정은 월반을 했다. 최고의 인기 스타는 아니었고 사회성이 부족한 괴짜 같은 구석이 있었지언정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린다를 사람들은 좋아했다. 린다의 엄마는 과거 프로 골프수였고 아빠 역시 골프 실력이 대단한 수준이었다. 결국 린다는 승마에서 카빈 골프로 종목을 바꾸게 되었다. 15살에 처음 골프를 시작한 린다는 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스탠퍼드 대학 골프 장학생이 되었다. 드라이버 샷이 230야드까지 날아갔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비거리였다. 1992년 5월 1일 올스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린다는 선두인 제니 리 스미스와 같은 타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린다가 두 번째 샷을 급하게 치는 바람에 공은 그린을 벗어나서 벙커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의 벙커 샷은 컵에서 불과 15cm 떨어진 곳까지 굴러갔고 파에 성공하여서 경기는 서든데스 플레이오프로 이어졌다. 두 선수는 한 번에 한 홀대씩 1대1 대결을 펼쳤다. 둘 중에 한 명이 한 홀이라도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하는 방식이었다. 린다와 제니는 네 번째 홀까지 팽팽히 같은 타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거리 500야드의 파가 5인 다섯 번째 홀에서 균형을 깨뜨린 것을 린다였다. 두 선수가 드라이버 샷으로 날린 공이 거의 같은 자리에 안착하자 린다는 3번 우드를 꺼내서 스윙을 했다. 그런데 공의 윗부분을 때리는 바람에 공은 느릿느릿 90야드까지 굴러갔다.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였다. 제니가 옆에 서서 공을 때렸다. 제니가 그저 웨지샷을 잘 치기만 해도 우승은 그녀의 차지였다. 린다의 장미를 가지고 있던 KD 빅터는 차분하게 5번 아이언을 건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했다.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스핑을 한다. 핀 가까운 곳에 공을 보낸다. 경기에 집중한다. 상대를 압박한다. 인도는 공에서 1m가 떨어진 곳에 멈췄다. 제니가 친 웨지샷은 그린을 벗어났다. 린다는 버디 퍼핑을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 동료들이 린다에 들려서 어깨를 태웠다. 그 후에 우승 축하 파티에 린다는 나이 지긋한 캐디와 컨트리 음악인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 린다 보면은 재능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일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와 한참 쫓길 때조차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눈에 띄는 재능이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을 공격하기까지는 14년 뒤 1996년 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린다는 여전히 소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 린다는 그녀답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서 아이가 둘 있었으며 실리콘밸리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었다. 린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6번째 여성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었다. 린다는 샌프란시스코 교외 지역 산마테오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았다.
그의 9월의 어느 날 밤 동료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통증을 느꼈다. 그냥 찌릿한 느낌이 아니었다. 통증이었다. 들여다보니 엄지발가락 골프공만하게 부어 있었다. 극도로 고통스러웠지만은 저녁 식사를 무사히 마쳤고 늘 남들 기대보다 더 해내던 사람으로서 드물게 손님들에게 일찍 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런 다음에 더더욱 평소와는 달리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주요 고객인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항에 간다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자려고 아들을 출산할 때 복용하고 남은 진통제에 바이코딘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하늘을 더 먹어도 고통은 그대로였다. 린다는 세 번째 알약을 삼켰다. 그 다음 날쯤에 린다는 병원에 가서 언젠가 그녀가 박살냈던 골프공만한 크기의 엄지발가락을 의사에게 보여주었다. 발가락은 풍선처럼 빨갛게 부어올랐고 너무너무 아팠다. 의사는 린다를 진단하고 말했다.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린다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었다. 그녀는 류마티성 관절염에 시달렸다. 린다의 사례는 자가 면역을 드는 수많은 사람에게 익숙할 것이다. 그녀는 끔찍한 통증 및 붓는 증상과 마주해야 했다. 장이나 장기 관절에서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 자기 만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수는 과장이 아니다.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5가지 의약품 가운데 3가지가 자가 면역 치료제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때 면역계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휴미라도 포함된다. 휴미라는 연간 20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은 과학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고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보여준다. 현재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관절염 환자, 셀리악병, 루푸스병 환자, 이해를 알 수 없는 피로, 열통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모두 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대응으로 균형을 잃은 면역기가 적절한 통제 없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는 면역기가 적을 만난 듯이 스스로를 공격하거나 거부한다. 음식이나 환경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린다에게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심정까지 들어보게 해준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질환을 진단하는 어려움에 그리고 끝없는 좌절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좌절은 두 번째 자가 면역 환자 메르디스 브랜스컴의 사례를 뚜렷해진다. 메르디스 상태는 그 자신 외에 다른 규명할 만한 외부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듯이 기분이 느껴만 했다. 수십 년 동안 린다와 메르디스 같은 고통을 느꼈던 이들은 많은 친구, 가족,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간과되거나 무시당했다. 린다의 경우 실제로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었더라면 그녀의 병에 대한 단서와 요인을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녀는 가족력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불면증, 비혈성 인두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질환이 그녀의 면역기를 혹사했을지도 모른다. 메르디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졌다. 덴버 출신의 메르디스는 린다보다도 2년 늦게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받 세계에 들어왔다. 메르디스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메르디스의 조부모 어머니는 참혹한 나치 치하를 탈출했다. 그 일로 기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가족력이 되었다. 어머니는 피로와 소화기 질환에 할아버지는 면역계가 자신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희귀한 자녀 면역 질환에 시달렸다. 메르디스는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모를 둔 성실한 학생으로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일했고 메르디스는 재능 있는 작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따금 발진이나 위장병, 관절 통증 같은 증세가 나타났다. 살아남는 문제로 고생 중이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인생은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대학 3년 때에 메르디스는 성폭행을 당했고 대학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메르디스의 면역계는 그때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병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2017년 9월 어느 날 나는 콜로라도에서 메르디스를 만났다. 오후 5시가 막 지났을 때 메르디스가 베이지색 자동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옷차림은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 기온은 막 27도 아래였지만은 이 시간에도
태양은 여전히 따갑게 비치고 있었다. 특히 그곳은 해발 1600m 이상이었다. 하지만은 53세의 메르디스는 청바지와 검은색 긴팔 티셔츠 차림에 금발을 검은색 야구모자 밖으로 빼내서 어깨에 늘어뜨려 놓았다. 그녀는 낡은 캠리의 뒷문을 열어서 하운드에 피가 섞인 잡정견 뱀뱀과 링고를 내보내 주었다. 우연이겠지만은 메르디스가 내가 만난 장소는 내 고향이자 제이슨과 내가 자란 볼드였다. 메르디스가 혈기왕성한 개들을 먹는 동안에 나는 그녀의 귀한 옷차림을 납득할 수 있었다. 당연히 병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병이 하나가 아니니 병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메르디스는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메르디스의 면역계는 자신의 신체를 마치 외부에서 온 위협적인 것처럼 공격했다. 공격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 미열이 한 달에 2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중 며칠은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 결과 몸은 녹초가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증세가 심할 때는 악소리가 나왔다. 한밤중에 응급실에 간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장 부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마치 누군가가 칼을 양쪽 옆에서 찌른 다음에 칼을 노려서 근육 속으로 깊이 집어넣는 것 같았다. 그녀는 토요타의 뒷문을 닫은 뒤 말했다.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좋죠. 내가 햇빛을 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나는 분명히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놀라운 선언이 있을 테고 면역계의 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그건 메로디스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으리라. 조금은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금욕적인 이미지로 보지 않으려고 꽤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렇지만 병에 걸린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일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앞장선 개들과 함께 우리는 린든 에비뉴를 따라서 언덕을 향해 걸었다. 나무가 덮인 곳을 지나자 흙이 깔린 산책로가 나왔다. 우린 왼쪽으로 흐르는 노란 오렌지색 태양이 비치는 산이 오른쪽으로 실록으로 덮인 부유한 동네가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햇빛에 노출이 되었다. 이거 보세요. 메르디스가 말했다. 그녀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은색 티셔츠를 당겨서 왼손을 덮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오른손을 내 앞에 내밀어 보였다. 금세 나타날 거예요. 뭐가요? 그냥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이 붓기 시작했다. 빨갛게 변했다. 괜찮아요? 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 같았다. 햇빛에 비치지 않는 곳으로 가시죠. 내가 말했다. 우리는 10m 정도 걸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왼손을 셔츠에서 꺼낸 다음에 두 손을 나란히 넣었다. 차이가 좀 더 뚜렷이 보였다. 왼쪽은 하얗고 약간 부어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염증을 나타냈다. 오른손은 빨갛고 눈에 띄게 부어올랐다. 면역이라는 건 늘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메르디스의 면역계는 크게 고장났고 통제불능에다가 몸속에 있는 암살자였다. 린다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슨의 경우에 면역계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밥 호프의 면역계는 극히 드문 위협을 달성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사회에서 외면당했을까? 이 사례들을 모두 합쳐보면 면역학적으로 아주 적절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두 사람의 면역계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한 사람의 면역계는 너무 약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면역계는 딱 중간이다. 이 책에서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진숙한 의학 관련 이야기가 소리될 것이다. 이 중에는 선구학적인 과학자에 대한 내용과 내가 겪었던 투병기도 있다. 이 솔직한 이야기들을 강력하고 복잡한 면역계 과학의 삶의 모습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가 어떻게 면역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살펴 본 후에 제이슨과 밥, 린다, 메르디스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새와 개 그리고 불가사리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